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러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험생 직업병을 잡으면 성적이 잡힌다. 성적도 치료가 되나요? 지은이는 김도환, 발행은 싱크스마트입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학위까지 받은 수재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과 LG에서 연구에 전념하다가 수능 3개월 만에 한의대에 합격, 한의학이라는 운명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체력과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진료실에서 만난 아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도전하고 합격했으며 10년 넘게 과외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시험 준비 고급 노하우를 이 책에 녹여 담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못해 힘들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나아져서 자신의 원하는 꿈을 이루는 모습, 공부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진료실 에피소드와 건강을 통한 학습 및 성적 개선 프로젝트와 각 챕터마다 1등급 업 공부 팁과 1등급 업 건강 팁은 직업병으로 고생하는 직장인,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을 운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진짜 원인. 두 번째, 수험생 직업병. 지금 고쳐야 수능 대박 노릴 수 있다.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증상이 큰 병 된다. 잘못된 상식이 우리 아이를 망친다. 수험생 직업병 치료 검사부터 달라야 한다. 꿈을 이룬 아이들.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결과가 잘 나온다. 평균 정도의 머리만 가지고 있어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릴 때 공부머리가 없다고 걱정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상위권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타고난 머리가 없으니 노력으로 메꿔야 한다는 걸 일찍 깨달은 것이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다. 메타인지란 나의 수준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메타인지가 높다고 표현한다. 메타인지는 IQ보다 상위 레벨의 인지 능력으로 공부나 성공에 대한 관여도가 IQ보다 훨씬 높다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몇 년 전에 교육방송에 메타인지 실험을 한 내용이 나왔다.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두 그룹 모두 IQ는 비슷했고 부모의 경쟁력이나 학력도 별 차이가 없었다. 무작위로 단어를 보여주고 기억력을 테스트했는데 두 그룹 모두 기억하는 단어의 개수는 비슷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었다.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맞췄다는 점이다. 즉, 상위 0.1%는 자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높았다.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시험의 답을 맞추기 전에 이미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한다. 아는 부분을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반면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아는 부분을 다시 보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IQ가 높다고 대학에 뽑히지 않고 머리가 좋다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를 본다. 따라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능이 아니라 시험 점수가 좋아야 한다.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오직 노력뿐이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점수가 저절로 오르지 않는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력도 조금 힘든 정도로는 부족하다. 몸이 못 따라갈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하고 탈진해서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수백 번 포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포츠 선수들은 훈련을 하면서 늘 부상을 달고 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인내내며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선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어야 한다. 피곤해서 잠이 쏟아져야 하고 허리랑 어깨가 아파야 한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야 한다. 이런 증상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고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할 때 나타난다. 물론 이런 상태로 공부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건 안다. 하지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질에 겁먹고 노력의 수위를 조절하지는 말자. 체력 저하나 질병은 치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50만 명 중 500명 안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다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절대로 머리가 좋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것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아이가 머리에 의지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하기 시작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엄마와 아이가 환상에서 벗어나고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바로 노력을 뒷받침할 건강과 체력이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충하고 병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노력하는 아이에게 진료실에서 내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넌 공부만 신경 써라. 건강과 체력은 내가 책임진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이유. 엄마, 저 서울대 가기를 결심했어요. 꿈에서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당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러 불이렇게 장을 보러 가고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자랑을 할지도 모른다. 글쎄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서울대를 가겠다고 그러지 뭐야? 하지만 자랑은 잠시 접어두자. 내일이 되면 아이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많은 아이들이 새학기가 되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운다. 이제부터 진짜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라고 말이다. 물론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달라지는 법이 없다. 한두 번이면 믿어주겠는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심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의심부터 생긴다. 이제는 말도 곱게 안 나온다. 내 애가 서울대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결심만 하다 끝날까? 말과 행동이 왜 이리 다를까? 이유를 알기 전에 우선 결심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결심.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 그렇다. 결심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서울대 가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다. 내가 살을 빼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결심이라는 단어에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진실을 말한 것이다. 결심한다고 했지 실천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눈에 들어오고 친한 친구의 카톡 알람이 울린다. 주말 약속이 잡히고 공짜로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긴다.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다투기 시작한다. 그런데 대부분 하기 싫은 마음이 이긴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후회한다. 이렇게 결심과 후회가 반복되면 자포자기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도 떨어진다. 어느 순간부터는 결심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자.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타고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넘어지면서 무릎도 까지고 또 넘어질까 겁도 나지만 계속해서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잘 타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이 알아서 잘 타고 있다. 처음에는 팔다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타면서 여유롭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일상이 된다. 이렇게 무의식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수백 번, 수천 번 자전거 연습을 하면서 얻어진 데이터가 뇌에 저장되었다가 자전거를 타는 순간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습관이 한번 생기면 우리 뇌는 잘 변하지 않는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다.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못 간다는 뜻으로 습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3일만 가도 대단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3일간 기존의 습관을 바꿔왔다는 것이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루도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작심 3일을 반복하라. 아니, 작심 1일을 반복하라. 하루만 습관을 바꿔도 그날은 성공한 것이다. 다음 날에 잘 안 되면 다시 결심하고 하루만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격일로 성공해도 1년에 차곡차곡 쌓이며 180일이고 6개월이다. 기존의 습관을 1년의 절반이나 바꿨다면 대성공이다. 아이가 하루라도 노력했다면 이제부터 비난하기보다 마음껏 칭찬해주자. 우리도 살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없이 겪어보지 않았나. 우리 아이는 하루 동안 바위처럼 단단한 습관의 벽을 허물려 했고 강력한 무의식의 조종을 이겨냈다. 아이가 결심하고 3일 동안 변했다면 파티를 열어주자. 작심 3일을 습관으로 만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칭찬도 한 번 하고 그치면 안 된다. 칭찬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오늘부터 부모도 칭찬의 작심 3일을 반복하자. 기억하자. 모든 위대한 업적은 하루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공부 유전자와 노력 유전자. 한창 재미있게 마음 공부를 하던 때였다.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제천에서 한방치유센터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종종 놀러 가곤 했다. 당시 그곳에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주와 심리학을 접목시켜 상담을 해주셔서 흥미롭게 들었다. 명리학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물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자 인상적인 대답을 주셨다. 운명의 뜻을 아시나요? 운자는 운영한다는 뜻이고 명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뜻합니다. 풀이하면 하늘에서 부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타고난 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리학을 공부해보니 인생에서 운과 명이 미치는 영향은
타고난 것이 30%, 개척하는 것이 70%인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이었다.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삶을 운영하고 개척해 나가는 거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타고났어도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운명은 그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타고난 음색과 가창력을 지닌 참가자가 한 명씩 나타난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이 친구들이 노력까지 한다면 상위 1%는 이들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 어쩔 수 없다. 토끼가 쉬지 않고 달리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 하지만 다행인 건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다 거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면 된다. 쉬지 않고 노력하면 노는 토끼들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 누구나 노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며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나는 당시에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여기서 실패하면 1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들어갈 생활비와 학원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각오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한 날들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날은 두통이 심해서 공부가 안 되었고 또 어떤 날은 체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환절기에는 비염 때문에 주위에 민폐를 끼치고 도서관을 나와야 했고 너무 피곤한 날은 다음날 아침에 눈이 안 떠져 오전을 통째로 날려먹기로 했다. 점심만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고 그러면 오후에 집중이 안 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을 테고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컸다. 아무리 공부머리를 타고났어도 아프면 끝이고 간절한 의지가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 우리 아이가 의지도 있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숨겨진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은 30%에 불과하고 남은 70%는 후천적으로 관리하고 키울 수 있다. 한약을 알지 못할 때는 허약한 체력을 타고난 운명이라 여겼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이 성과를 내는 걸 보면서 체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강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아이 성적을 운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어떡하지? 자다가 설풋 머리만 깼다. 등 뒤에서 통닭 먹는 소리가 들린다. 오빠도 깨울까? 동생이 말했다. 학원 가기 싫어 아프다며 잠들었는데 놔둬라. 엄마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말이 없다. 통닭 먹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어떡하지? 제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너무 우픈 상황이다. 학원에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하고 잠든 척 누워있는데 등 뒤에서 가족들이 치킨을 먹고 있을 때 그 기분은 상상하기도 싫다. 성인도 꾀병을 부린다. 대표적인 것이 월요병이다. 나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월요병을 자주 앓았다. 토요일이 되면 다음날 쉬니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먹고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자곤 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벌써 일요일 점심,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갈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제 야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운동도 안 했는데 괜히 여기저기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병 증상이 안 나타났다. 그런 날은 월요일인데도 기분이 상쾌하고 아픈 데가 없었다. 대신 화요일에 아팠다. 그런 걸 보면 월요병은 꾀병이 맞는 듯하다. 퇴사가 안 되는 유일한 회사원 수험생. 삼성에 다닐 때였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믹스커피를 한잔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무심코 회사 안을 둘러보았다. 어라? 나이 드신 분들이 없네? 나이가 40대 중반 이후인 분들이 안 보였다. 그래서 곁에 있던 과장님께 여쭤보았다. 40대 후반 분들은 안 보이네요? 그걸 아직도 몰랐어? 명예퇴직당해서 안 보이는 거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인 삼성에 들어왔으니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임원까지 승진해서 노후 걱정 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10년 뒤에 퇴사를 준비해야 하다니. 당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만 했다. 주로 직급이 높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었다. 고민이 되었다. 10년 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들처럼 치킨집을 하고 싶진 않았다. 회사 월급과 퇴직금을 아껴서는 퇴직 후 남은 몇십 년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해야 했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직업이 필요했다.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다. 과장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성실히 임하면 10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내 모습이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서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엄치는 우화 속 개구리처럼 보였다. 좋은 대학을 나오니 어른들 말씀처럼 좋은 회사에 취직은 잘 되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알던 평생 직장은 없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니 이후로 걱정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얼마 안 있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대가 변해서 어른들 말씀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결심했다. 13년 전 꿈꾸었던 한의대를 다시 가기 위해. 시험만 끝나면 증상들이 없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한의대에 다니면서도 증상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약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다양한 한의학 서적을 찾아보면서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치료를 통해 큰 효과를 경험했다. 이후 한의원에서 수험생들을 치료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수험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직업병과 비슷했다.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반복적인 작업과 나쁜 자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쌓이는 피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 급하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비슷한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이를 직업병이라 부른다. 수험생들도 직장인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공통적인 증상들을 보인다. 그래서 나는 수험생이 가지는 특징적인 질병이란 뜻으로 수험생 직업병이라 이름을 붙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험생 직업병에 걸렸다면 공부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견딜만 하다고 내버려 두거나 시험이 끝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수험생 직업병은 잠복하고 있다가 취업 시즌이 되거나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변호사 시험 등 큰 시험을 치를 때 재발한다. 그리고 성인병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수험생 직업병은 반드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당장의 공부와 성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수험생의 건강에 대해 간과하는 부모가 많다. 의지만 있으면 되고 좋은 학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부는 건강의 바탕 없이는 절대로 잘할 수 없다. 정신력도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배워도 몸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다.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시험을 준비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의 답답함과 짜증, 그리고 이어지는 무력감과 우울함. 이렇게 가다간 시험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마음일 것이다. 부모가 이런 아이의 마음을 알고 미리 해결해 준다면 아이도 무척 고마워할 것이다. 수험생 직업병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수험생 직업병도 치료해도 아이의 성적은 올라간다. 공는 탑이 와르르, 시험 불안 증후군, 스트레스. 몇 년 전 러닝맨이라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게리가 자주 썼던 말이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의 말을 함으로써 동료들과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심각한 상황을 재밌게 넘길 수 있어서인지 아이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기억이 난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증의 원인을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자라온 환경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심리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한다. 현대 신경정신과에서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분명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뇌에 영향을 주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치료 케이스. 시험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는 일석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아든 일석이는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다. 문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시험을 보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 일석이가 처음부터 증상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시험을 볼 때 다른 아이들처럼 약간 긴장이 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망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증상이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일석이에게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고 했고 심리상담 선생님도 너무 잘해라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조금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 어떠냐고 했다. 일석이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안과 힘겹게 싸우면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 내가 쓴 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고 다시 푸는 과정을 반복하게 됐고 결국 시험 시간이 다 가도록 절반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석이의 뇌파를 검사해보니 뇌 스트레스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뇌기능 점수도 경계치인 70점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입력이 안 되고 이미 들어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고 있었고 진맥을 했을 때 아주 긴장된 맥이 나왔다. 목이랑 어깨는 항상 뭉쳐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고 했다. 일석이의 자신감 없는 말투와 위축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됐다. 불안을 떨쳐내고 평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마음처럼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다. 한의학에서 마음이나 감정은 심장이 주관한다. 심장의 심은 한자로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임상에서 불안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마음병을 치료할 때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다스리는 한약을 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잘 낫는데 이것을 보면 마음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심장이 작으면 근심에 취약하고 심장이 크면 근심에 강하다. 심기가 허한 사람은 무서움을 많이 타고 눈을 감고 자려고만 하며 멀리 가는 꿈을 꾸고 정신이 산만하다. 잘 잊어버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즐겁지 않은 것은 다 심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심장에 관한 이야기다. 공부는 타고난 머리나 기질보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습득한 절제력, 자신감, 융통성 등이 그것이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의 고단함을 참을 줄 안다. 작은 것이라도 도전해서 성취해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내면에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융통성을 가진 아이들은 성적이 안 나올 때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공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빠르게 고쳐나간다.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아이가 서툴고 잘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결과가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 때 아이는 자신감을 갖는다.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부드럽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간다면 아이들은 달라진다. 한의학 서적에 보면 전설의 명의 화타가 등장한다. 화타는 중국 한나라 사람으로 침과 한약뿐만 아니라 외과 수술까지 두루 능통했다고 전해진다. 화타의 의술이 너무 유명해지자 어느 날 황제가 불렀다. 듣자 하니 그대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던데 어찌하여 병을 그리 잘 고치는가. 그러자 화타가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의 의술은 제 형님과 비교해 한참 부족합니다. 형님은 겉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앞으로 큰 병을 앓을 환자를 미리 알아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줍니다. 병의 조짐이 보이면 병이 더 커지지 않게 미리 치료해 줍니다. 덕분에 그 환자는 아프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아픈 적도 없고 간단한 치료로 금방 낫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병을 앓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자도 하수와 고수가 있다는 걸 아는가? 병의 조짐을 알아차리고 좋은 의사를 빨리 찾는 환자가 진정한 고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작은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고 결국 놀라운 성장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건강에서도 시험에서도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스카이 합격의 비밀은 성적도 치료가 되나요에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